네, 북한이 방위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장비 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하면서 무기 발전 체계를 과시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특수자산을 한반도 중요 관심 표적에 할당했다면서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고 대남 위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북한 무장장비 전시회. 북한은 방위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장비 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하며 무기체계 발전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주변 지역에 군사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지역 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 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서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수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화성 11마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화성 11형은 북한의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으로 화성 11마는 극초음속 활공체 영상에 탄두를 장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공 비행하면서 한미 대공 방어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량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화성 11마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국의 주요 표적들을 겨누고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화성 11마뿐 아니라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19형도 등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모두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전시하며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며 대남 위협을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대화와 협력의 길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서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방위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장비 전시회를 3년 연속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대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외교 안보 소식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장장비 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하면서 기념연설에서 한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을 했고 대통령실이 이에 대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북한 이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핵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모습을 좀 비춘 것 같아요. 이번 연설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윤석열 한국 정부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에 이제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공유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극렬히 반대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향후 북한판 중기 계획을 감행하여서 5개의 신종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천명하고 그다음에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올려왔죠. 네. 이런 두 가지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자산을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고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나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핵 능력을 확보했다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이 한국과 미국이 대북 핵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네. 결국에 그건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의 위험도만 높일 뿐이고 북한의 이 핵 개발과 핵 소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의 발언뿐만 아니라 무기 전시회에서 화성 11마를 공개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화성 11마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의 무기가 얼마나 발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이 이제 이야기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안보에 큰 손해가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신의 이제 핵 미사일 능력을 과대 포장해서 과시하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예. 이렇게 핵 무장 능력을 과대 포장해서 과시하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능력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또 너무 그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북한에게 지나치게 양보하는 그런 협상에서의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에 공개된 단거리 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11마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북한이 이미 완성했다고 주장한 그런 미사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북한이 새로운 대남 핵 공격 능력을 개발하고 보유했다고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주장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북한 주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런 발언도 과연 얼마나 정확한 북한 핵 능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것인지를 정부가 좀 더 그 국방부라든지 외교부에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면은 중에 하나라면 이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수준의 이제 핵 공격 능력을 북한이 완비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인가? 과연 그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핵무기는 비싸거든요. 예. 핵무기를 그냥 뚝딱 개발하면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이제 순도를 유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약 4,380개 핵탄두가 있고 미국이 3,748개, 중국이 500개, 프랑스가 290개, 영국이 225개 핵탄두가 있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는 핵보유국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국과 프랑스가 왜 300개 미만의 핵탄두만 보유하고 있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 반문을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비용 때문입니다. 핵탄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초에 $3,000 정도를 소요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핵 보유국들 9개 국가들이 작년만 해도 900억 달러를 핵무기에 썼습니다. 약 125조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1초에 $3,000를 써야 되거든요. 북한도 한 해에 그 약 50개 탄두를 보유한다고 추정한다면은 1년에 9억 달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동영 장관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300개 정도 핵탄두를 보유하고 또 재진입 기술까지 완벽하게 완성한 ICBM,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면은 사실 북한 붕괴를 선호하는 분들에게서는 이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북한이 곧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경제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젠다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사실상 자의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거나 충분히 객관적인 설명이 없이 하면은 과연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이런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또 군사적인 대응의 그런 교집합이 무엇이냐,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또 이제 통일부에서는
그렇다면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되나 헌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나 질문을 했을 때 통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북한과 남한은 이제 독립적인 주권 국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영원히 걱정할 이유가 없다면은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죠. 하지만 두 개의 분리된 주권국가 된다 그래서 과연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인도랑 파키스탄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독립된 주권국가인데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의 주장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로는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북한 비핵화의 해결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된다. 즉 북한이 과연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한 ICBM 기술을 완성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과연 북한 미사일이 한 번도 정상각도 발사 실험을 안 해봤는데 예. 김여정 부부장이 2년 전부터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엔진 실험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거 한국과 일본 같은 단거리 타격을 하기 위한 이런 핵 미사일만 이렇게 계속 공개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면은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근데 2023년 9월에 공개한 김근옥 영웅함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부터 과연 이것이 핵 잠수함이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함교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근옥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 김근옥 영함이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핵 잠수함이 뭐냐? 핵 미사일 발사했으면 그것이 핵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거나 북한과 효과적인 협상하는데 가장 좋은 정답은 아니다. 북한의 많은 부분이 일방적으로 과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각 부처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정당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한국의 이런 외교 국방 대북 정책에는 큰 혼란이 온다. 그렇다면 예.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손해고 이재명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북한은 정말 그러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은 뭐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앤디 이니셔티브라던가 아니면 그제 이제 실향민들을 만나서 군사적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이산 가족들의 어떤 생사 확인이나 편지 교류는 가능하게 해줘라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이 대통령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지 않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 편지 교환은 이제까지 무관심으로 철저하게 일관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 왜 갑자기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번에 수용할 것이냐. 어떤 큰 이유가 새로 생기지 않았다면은 그런 입장을 변화할 그런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북한을 한 민족이다,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세대가 대한민국 사회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20몇 년 전에 있었던 대북 협상 카드를 계속 제시한다는 것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을 북한이 핵 탄두를 개발했고 이재명 정부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됐는데도 그런 2025년도에 북한과 한반도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25년 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북한에게 제시한다면 북한조차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석 연휴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휴 직후 10일에 열리는 열병식에 수만 명이 동원됐다는 군 당국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80주년 정주년이라서 더 대대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열병식을 전후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2년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판 국방 중기계를 발표했고 5가지 신종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지 않습니까? 예. 네.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따라서 너무 북한이 미사일을 자주 실험하기 때문에 북한의 중요한 이런 기념일과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이 겹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판 중기계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무기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양수 겹장인 것이죠.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돼서 그런 무기를 과시하거나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돼서 이런 기술들을 확실하게 러시아로부터 얻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있고 또 중국과도 관계를 잘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이 잘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그런 참석을 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그 천안문 광장에서 했겠습니까? 그것은 러시아와 강화된 그런 우호 협력 관계를 과시하면서도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과의 관계의 복원도 시작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END 구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END가 이제 단계론인데 익스체인지, 교류, 그다음에 정상화, 노멀리제이션, 그다음에 디클래션, 비핵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복원이 시동이 되었고 러시아와도 역사적으로 전례 없이 돈독한 외교 안보 경제적인 협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한국이 익스체인지, 교류를 요청한다 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알고 있는 것이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입니다. 그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한국이 주장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제해 준다면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그런 동기가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마당에서는 한국 정부가 무슨 제안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은 북한 측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미 협상과 대화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END 구상은 처음서부터 한국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는 구상이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고 미국이 피스메이커가 돼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 간에 고위급 대화 협상이 어떤 결실을 맺은 그 이후에나 아까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서신 교환 또 이런 남북 간의 교류, 익스체인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익스체인지가 시작되고 나서 뭐 북미 간의 대화가 더 진전이 된다든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것이 이 남북 간의 경제 교류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 개발에 부쩍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자폭형 무인기 시험을 참관했는데요. 무인기에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맞춰 자폭형 무인 공격기와 무인 정찰기 성능 시험을 진행한 북한. 무인기 성능 시험은 지난 3월 말에 이어 6개월 만으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참관했습니다.
시험에서는 무인 전략 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속 계열 전술 무인 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습니다. 북한이 무인 공격기에 금성이란 이름을 붙인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제 자폭 무인기 하롭과 닮았고,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제 란체3와 유사한 모양입니다. 흰색으로 도색했던 6개월 전과 달리 이번엔 자폭 무인기에 위장색을 입힌 점으로 미뤄 실전용 양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 분야에 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 능력 고도화를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이 무인 공격기 시험을 현장에서 참관한 건 이번이 4번째. 북한이 AI 기술을 장착한 무인 공격기를 대규모로 작전 배치할 경우 우리 군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은 재작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글로벌 호크와 외형이 닮은 무인 정찰기 샛별 사형의 실물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차와 전자무기 개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내년 개최될 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남한에 비해 뒤떨어진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힘을 쏟으면서 북한판 핵 재래식 통합을 이루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시찰하고 저격수 사격 경기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갑방어무기연구소에서 최종 도입 전 시험 공정에 있는 지능형 능동방호종합체의 반응시험 등을 살펴봤습니다. 능동방호종합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아군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거라며 핵무기와 함께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열을 올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국정운영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행사로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북한식의 핵전력, 재래식 전력의 연계를 목표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장기 전략인 거죠. 그 초기 단계로 일단 낙후돼 있는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조금 이제 진전이 되면은 그걸 일종의 독트린 형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저격수 부대의 사격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저격수 역량 양성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저격수들을 백발백중, 일발필중의 능숙한 사냥꾼으로 키워야 한다며 현대전에 맞는 혁신적인 훈련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 경험으로 핵무기뿐만 아닌 낙후된 재래식 전력도 보강해야 국지전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관영 매체에 논평을 내고 한미가 오는 15일에서 19일 북핵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아이언레이스 핵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을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7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북한이 비상한 지위에 올라섰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전 중국, 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자부심이 깔린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핵 보유국 주장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사연 기자입니다. 북한 국기인 인공기가 깃대를 따라 서서히 올라가는 동안 만수대 의사당 중앙홀에 도열한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애국가를 따라 부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7주년 당일 개최한 국기 개양식과 선서식 모습입니다. 빨간 머플러를 움켜쥔 오른손을 들고 김정은 위원장 선창에 따라 선서한 핵심 간부들. 이들은 인공기 앞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를 고수하고 조국에 충성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선서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간부들에게 대놓고 강요한 겁니다. 행사에서 연설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가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며
북한이 사회주의를 선택했기에 강력한 정치 체제와 국력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조선의 창건이 선포된 그날로부터 시작된 77년간의 강국 건설 위협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로서 금지 높이 총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의 비상한 지위 언급에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과 견줄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자부심이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이 행사가 열리기 엿새 전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티난먼 망루 중심에 앉아 중국 열병식을 참관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발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은 정권 수립일 당일 김 위원장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고체 연료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며 핵 미사일 개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서연입니다.